이쯤에서 스타트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노동의 잉여 생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한 켤레 생산을 하는데 노동자가 한 명이 한 달에 한 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치고요. 신발은 시장에서 3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발을 하나 만드는데 원자재가 5,000원, 토지 임대료가 2,000원, 기계나 이런 거 감가상각비가 3,000원, 각종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5,000원. 그러면 이제 합이 15,000원이죠. 근데 이 노동자가 가져가는 급여는 10,000원. 그러면 총 생산에 들어간 돈은 25,000원이고 5,000원이 이익으로 남는 거죠. 5,000원의 이익은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나 들어가는 모든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빼고 그게 이제 합쳐서 15,000원이고, 실제로 노동자가 일을 해서 3만원짜리 운동화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노동의 가치는 15,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에게 급여는 10,000원만 주기 때문에 이 5,000원은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남는 가치다 해서 잉여 가치라고, 노동의 잉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의 잉여 가치를 티끌을 모아서 태산처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조건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자본가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시킬수록 정확하게 시간당 임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1시간을 더 일을 하면 그만큼의 잉여 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잉여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영국에서는 어린이까지 나와서 일을 하게끔 한 거고, 노동자들이 15시간, 16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죠. 이제 자본가는 어쨌든 일을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이게 돈을 조금만 주고 일을 많이 시킨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시장의 가격을 형성시키는 것 자체부터 노동자의 급여까지, 거기에는 이제 잉여 가치라는 것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스타트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본론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본론은 저도 사실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자본론의 이제 대가라고 칭해지는 김수행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 교수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자본론을 최초로 번역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수학을 하셨고, 그래서 영어판과 일본어판을 기준으로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그 자본론에는 굉장히 새로운 단어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말로 바꾸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본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한자어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번역본은 좀 그렇게 되어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호덕의 우리 글 바로 쓰기, 이호덕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김수영 교수님이 영감을 받으셔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순화시켜서 자본론을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출판이 됐거든요. 저는 그 판본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도 어려워요, 읽기가. 제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수학 공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해설해서 쓴 책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김수행 교수님이 쓴 책인데 자본론 공부라는 책이 있고요. 또 서울대 나온 임승수 작가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거는 비교적 가볍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거기에 뛰어든다? 이거는 좀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조를 알고 거기에 뛰어드는 게 좀 더 남들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업이 어떤 구조로 돈을 자본주의 안에서 버는구나,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분석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본론 공부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런 책은 뭐 한 2, 3일이면 읽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한대잖아. 어쨌든 이제 영국에서 노동자가 운동화를 만드는데 한 켤레를 만들면 15,000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동자에게는 10,000원을 주고 5,000원은 자본가가 갖고 그런 건데, 그러면 노동자의 급여가 10,000원인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노동자가 한 달을 생활하는데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라는 게 있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얼만큼 급여를 싸게 주면서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본가의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10,000원 급여를 줄 거를 9,000원만 주면은 5,000원 이익이 6,000원 이익으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급여를 무한정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어린이를 고용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한 달 생계비가 10,000원이야. 그러면 아빠 혼자만 일할 때는 아빠한테 10,000원을 줘야 됐지만, 어린이가 일을 하면은 아빠한테는 8,000원 주고 어린이한테는 5,000원을 주면은 13,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가게의 최저 생계비보다 3,000원이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 가게도 어린이까지 나서서 기꺼이 나가서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 자본가는 건장한 남자 노동자인 아빠에게 10,000원을 줬었는데 이제는 8,000원만 줘도 된다는 거죠. 2,000원 이익이잖아. 그런 방식으로 어린이를 노동에 참여시키면서까지 공장을 운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린이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여성 인권의 향상이 이루어져요.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그리고 평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 노동자로의 참여에 대한 필요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두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급속도로 남녀평등이 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정에 10,000원의 최저 생계가 필요한데, 여성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남편이 8,000원을 벌고 아내가 8,000원을 벌으면 16,000원이잖아요. 6,000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니까 노동자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10,000원의 급여를 줘야 되는데 8,000원에 사용을 하니까 잉여 가치가 2,0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2배가 되잖아요. 일하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4,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도 참여시켰다가 여성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이상 참여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국가였던 곳으로부터 이민자도 많이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참여도 시키고, 근데 어쨌든 양은 늘릴 수 있지만은 잉여가치 액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최저 생계비를 줄이자. 4인 가족이 살아가는 최저 생계비가 10,000원인데 그거를 8,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면은 이 사람들한테 8,000원 임금 주는 거를 7,000원만 줘도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꼼수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의 대량 생산, 이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 대량 생산돼서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최저 생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노동자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산을 싸게 하면 역시 최저 생계비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또 생필품 공장들이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는 그런 공장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거로도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이 세계화예요. 세계화를 통해서 화폐 가치와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필수재 생산을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이 세계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값싼 제품들이 생산되었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가 오르지 않고 정체시킬 수 있는, 혹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환율과 그 물가 차이가 줄어드니까 베트남, 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 또 아프리카 쪽의 공업 국가들. 근데 그게 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지구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한계에 봉착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아니 노동자가 일을 안 하고 생산을 시키면은 15,000원이 다 잉여 생산이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생산의 자동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에 개입하고 이제 부분 자동화, 기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다가 점점 완전히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생산이 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같은 그런 형태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로봇, AI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갈 거고, 그게 발전을 해 나가면 고용 인원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산된 물건을 누가 소비를 해줄 것이냐,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한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낫겠지만,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나라들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거는 15세기 정도지만, 15세기에 처음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완전히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타국을 착취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식민지 경영을 하던 때는 17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수혜를 본 나라들이, 수혜가 아니죠, 약탈하고 착취한 나라들이 그 뒤로도 식민지 시대가 끝난 20세기 후반, 21세기에도 계속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자본론의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국민은 현실 사회주의의 국민들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민들이에요. 선진 자본주의의 국민들. 이거 되게 웃긴 결론이 돼버렸는데, 교활한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출구 전략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출구 전략? 아니면 이제 보완책? 뭐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체제를 자본주의와 이제 믹스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본론의 수혜를 받은 나라의 국민들은 북유럽의 국민들이나 서유럽의 발전된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벨기에, 이쪽 이 서유럽 국가들이 가장 자본론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회복지 체제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은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자멸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는데,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제3세계 국가에서 착취한 결과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돈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야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자본론으로 빠졌는데, 자본주의의 흐름을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 깊게 노동자를 값싸게 고용하고, 값싸게 고용한 노동자를 기반으로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창출해 온 거를 자본가가 독점해 왔다. 그때 그렇게 축적된 자본들은 자본에 의한 자본 증식을 해나가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야. 스타트업 얘기하면서 자본은 자본에 의한 증식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쓴 책이 있는데,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고,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책인데, 그 책의 요지는 간단해요. 자본은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본을 증식시켜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들은 점점 부를 잃어가고 있다. 자본으로 부가 집중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얘기.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 책이.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볼 만은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그냥 좀 더 넓은 의미로 능력이라고 할게요. 내 능력이 있는데 돈은 없어. 이런 능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 근데 네가 돈을 대주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이 나면 너랑 나랑 반반 나눠 갖자. 뭐 이런 거거든요. 스타트업이 그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까 자본론 얘기를 한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분석했을 때는 생산의 3대 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이란 말이에요. 자본가 돈은 있어. 근데 내가 명문가는 아니어서 토지가 필요해. 공장을 지을.
그래서 토지를 빌려 임대료를 주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기계들을 사고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해서 생산을 해서 그걸로 잉여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더 벌게 됐겠죠. 옛날에는 자본가가 곧 경영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너무 뭐 그 시절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돈만 있으면은 엄청 그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 몇 대 사가지고 방적기 돌리고 하면 갖다 팔고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을 거고 생산하는 족족 갖다 팔 수 있었을 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직접 회사를 차리는 거였죠. 공장을 차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본이 처음부터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처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보조 미싱사로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미싱을 한 대 사서 미싱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다가 또 뭐 재단사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공장을 차리고 뭐 미싱이 한 2대 3대 정도만 갖추면은 평화시장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정래 한강에서 나온 얘기인지 역사책에서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어떤 문학작품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서 실제로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뭐 70년대는 그게 가능하던 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국의 초기에 19세기 자본주의 발전할 때 그때도 뭐 그냥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부터 이제 돈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뭐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자본을 모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직접 그거에 바탕해서 회사를 차리고 키워나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키워나간 거에 이제 대부분은 잉여 가치를 이용해서 키워나갔겠죠.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자본가는 그냥 경영인이었어요. 자본가와 경영인이 동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 어떤 자영업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은 더 큰 공장을 지어서 몇 년 안에 그거는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마 대출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금융권 대출 이런 게 아니라 사채겠죠. 부자한테 가서 아니면 명문가한테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런 구조로 발전하던 자본주의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아. 근데 공장을 운영하려면은 또 이것도 팔아야 되고 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고용도 해야 되고 각종 또 이게 경영이라는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직접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걔가 벌어온 돈을 내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직접 고용해가지고 그 노동자를 착취해서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만으로도 이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그러면서 주식회사 방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상상한 거고 이게 어떤 뭐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한테나 막 돈을 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명망 있는 가문에 누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본주의하고 거리가 먼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트업 이게 누군지 알아요? 바로 허생입니다. 허생. 실존 인물은 아니죠. 허생전에 허생이 저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자를 찾아가잖아요. 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포부를 얘기하죠. 돈 10만 냥이 있으면 어떤 물건들을 매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10만 냥을 달라. 그렇게 이제 찾아가죠. 부자가 허생의 기운을 확인하고 그냥 알아보고 저 사람에게는 그냥 10만 냥을 거저줘도 상관없겠구나 하고 10만 냥을
주죠. 그래서 허생이 그 돈으로 사과와 배, 그 다음에 그 말총을 매점해서 크게 돈을 벌죠. 사실 사과와 배와 말총을 매점했다. 이거는 문학작품에선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해요. 사과와 배와 말총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제를 지낼 때 사과와 배가 꼭 들어가야 됐고, 갓을 만들 때 말총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를 지내는 것과 갓을 쓰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반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허례허식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은 몇 배를 주고도 사야 하는 그런 양반 사회의 허상?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사과, 배, 말총 세 가지를 매점한 거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 허생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사과, 배, 말총을 했을까? 쌀을 매점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중요한 물건들을 매점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쌀은 생존의 필수품인 거고, 그거는 양반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필요한 물건이고, 그러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매점을 통해서 가격을 왕창 올릴 수 있고, 그 가격이 왕창 올라가는 이유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문학작품에서 비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연안 박지원이. 어쨌든 허생이 부자를 찾아가서 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을 투자해라. 투자를 했잖아요. 이 최초의 스타트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 찾아와서 사업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투자할게. 그래 투자를 해. 걔가 큰 돈을 벌어요. 그럼 내가 그 투자금만큼 회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던 게 2억이 됐어요. 그 2억을 또 4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4억을 8억을 만들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나한테 투자를 받아갔던 사람은 그 사람도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번 돈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가 필요가 없어. 자기가 이미 사업이 안정화돼서 번 돈으로 자체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무한증식을 하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어디 사업할 애들 좀 모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돈 많아. 어디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와봐. 그 중에서 내가 괜찮다 싶은 거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개적으로 막 모집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찾아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쭈뼛거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내가 찾아가야겠다. 내가 돈을 들고 찾아가서 저 녀석이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가서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우겨가지고 내 돈을 밀어 넣어야겠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 투자자와 창업가의 관계가 조금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막 돈을 싸들고 있고, 걔네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기업에는 투자하려고 투자 받아라 종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주식을 갈취하는 거죠. 쟤네 주식은 분명히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내가 빨리 싸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빨리 성장하셔야죠. 지금 경쟁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시대에 맞게 하셔야지 시대에 뒤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위해서 빨리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투자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들을 찾아내가지고 돈을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투자를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헤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가 투자 라운드 열었다 하면은 그냥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함께 룸 나눠 갖는 거 있잖아요. 함께 투자하면서. 특히 이제 시리즈 B, C 넘어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저 회사는 되는 거다 싶으면, 뭔가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달려드는 거죠. 언제부턴가는 창업자가 훨씬 우위에 있고, 투자자들은 어떻게든지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줄 서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투자붐이 일었을 때는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10명이 모였어요.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발자 한 명당 그냥 밸류가 10억이야. 우리 10명 있으니까 밸류 100억이야. 투자하고 싶으면 밸류 100억에게 투자해. 이런 게 되던 시대였어요. 진짜 불과 몇 년 전, 한창 이제 투자가 과열됐을 때. 뭐 이 실제 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개발자가 귀하고 개발자를 확보한 창업회사는 유망하고 그만큼 투자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실제로 텀시트를 보내는데 대표이사를 한 번도 못 만나고 텀시트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만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표이사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투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 신문 기사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그러던 게 이 자산 버블이 꺼지고 작년부터 그게 이제 확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도 그 스타트업 시장도 엄청나게 버블이 있었던 거죠. 지금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 시작하려고 하기도 전에 지금 벌써 30분 넘게 떠들었는데 다시 이제 하려던 얘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자본을 무한 증식하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이 무한 증식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능력 있는 창업가를 찾아서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굳이 창업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넣고 그게 몇백 배, 몇천 배 될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수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그래서 자본을 끊임없이 증식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타트업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기술과 아이디어와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를 좀 해주겠니?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면은 내가 굉장히 역시 난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 거야. 이제 잘 성장시켜 나갈 거야. 그리고 잘 성장이 되면은 나도 엄청난 부를 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좀만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네들은 나의 자본을 증식시켜줄 훌륭한 도구들이야. 아주 훌륭한 도구들이고 네가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면은 너 수준에서는 상당한 부가 떨어질걸?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 한번 도전해볼래? 대신에 실패하면은 그거는 뭐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떤가요? 그 앞서 얘기할 때 직원은 확정된 금액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걔 중에도 정말 회사와 함께 성장해서 내가 잘 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충분히 보상받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본가의 자본을 증식시켜줄 수많은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 그게 바로 스타트업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망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유능해서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너의 그 유능함을 가지고 모험을 해볼 탐험가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모험에 뛰어들 선수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나는 픽스된 금액이 좋아. 나중에 뭐 불확정적이지만 큰 돈을 받는 것보다 지금 픽스된 금액 거기에 뭐 잘 됐을 경우 플러스 알파 정도?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자본가들이 찾는 애들은 이런 나약한 애들이 아니에요. 자본가들은 불에 온몸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불나방 같은 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냥 나방인지 불나방인지 조금 애매한 애들한테 계속 펌핑을 하는 거죠. 야, 너 불나방이야. 왜 자꾸 그냥 나방처럼 행동해. 너 불나방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 멋있어질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 계속 펌핑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펌핑하는 건 아니고 이 시대 분위기와 흐름과 온갖 매체와 광고와 언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펌핑을 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능력 점수로 1등부터 100등까지 성공하고 101등부터 실패하고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뭔가 운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 흐름을 잘 만난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운칠기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제발 좀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능력 있어서 스타트업 한다라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누구라도 좋아요. 지금 뭐 뛰어들겠다는데 지금이 15세기 리스본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대서양의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기 가면은 분명히 인도가 있고 황금이 있는 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배 한 척이 10,000원, 사람을 싣고 식량을 태우는데 20,000원, 30,000원이면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만약에 금을 싣고 오든 향신료를 싣고 오든 싣고 오는 거는 무조건 그 싣고 온 애랑 나랑 반반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죠. 선장하고 싶은 사람 뽑으니까 지원해봐.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놈은 신체가 건장하고 어떤 놈은 머리가 좋고 어떤 놈은 언변이 좋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놈도 뽑아보고 저런 놈도 뽑아보고 다 그냥 신체 건장한 놈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잘할진 모르니까 지금 배 타고 가가지고 황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10척을 보내요. 3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중에 9척은 다 돌아오지 못하고 어딘가 원주민한테 죽기도 하고 태풍에 휩쓸려서 가라앉기도 하고 해적을 만나서 다 뺏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고 한 척만 살아 돌아왔어. 한 척이 금을 300만 원어치를 싣고 온 거야. 그러면은 150만 원은 선장 주고 150만 원은 내가 갖고 그러면 나는 배를 10척 보내는데 3만 원씩 30만 원이 들었으니까 120만 원이 남는 거죠. 120만 원 남았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를 다시 40척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아니지. 처음 30만 원까지 합치면 50척을 준비할 수 있지. 50척을 준비해서 또 대서양으로 쫙 보내요. 그냥 확률적으로 10%가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도 10%가 돌아온다고 치면은 이번에 배가 5척이 돌아오네? 나에게 수익이 750만 원. 처음에 3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배가 한번 갔다 오는데 1년 걸린다 치고 2년 만에 30만 원이 750만 원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배가 다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어떨 때는 10척 중에 2척이 돌아올 수도 있고 3척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가들은 일부는 안전한 미국 채권에다 투자를 하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금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도박성 짓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선물 옵션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일부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원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그 뽑힌 선원들인 거고 선원이 아니라 선장. 근데 내가 뽑혔는데 1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뽑혔는데 그러면 내가 100명 중에서 힘이 제일 세가지고 뽑혔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힘센 놈들만 10명을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1명이 돌아왔어.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보냈더니 2명이 돌아왔어. 이번에는 뭔가 또 다른 잔재주가 있는 애들을 뽑아서 보내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힘센 애 2명, 머리 좋은 애 2명, 잔재주가 많은 애 2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서 보내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발됐다고 해서 무조건 항해에서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발이 돼서 항해를 시작하고 항해를 해서 온갖 풍파를 다 견디고 선원을 잃고 비타민 결핍증에 걸리고 이빨 다 뽑히고 원주민 만나가지고 원주민하고 싸우다가 손가락 부러지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해서 금을 찾았는데 뱀에 물리고 악어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금을 배에 실어가지고 거길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나고 해적을 만나서 간신히 해적과 싸우다가 선원을 반쯤 잃고 간신히 도망쳐서 배를 끌고 도착을 했어. 금을 300만 원어치 가져왔어. 그래서 나는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갖는 거고 자본가에게 150만 원을 주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끝끝내 황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만이 이게 성공인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실패. 모든 경우의 수. 하나 외에 나머지 전부는 다 실패. 이게 스타트업의 생태계인데 그럼 나는 왜 이걸 하느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하느냐. 그게 좋으니까 하겠지.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인처럼 픽스된 급여가 만족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걸 통해서 뭔가 삶의 보람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모험을 해서 내가 그거를 마침내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저는 DNA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게 스타트업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 그래서 어쨌든 저 역시도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또 뭔가 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은 또 서로서로 이해하고 응원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자본가의 자본 증식에 열일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을 응원하고요. 앞으로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